매달 시댁계좌로 500만 원씩 보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다. 39도까지 열이 올라 이틀 연차를 냈을 때 시어머니의 전화는 병상에 누운 내게까지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내 몸 상태를 묻는 게 아니었다. 게으르다며 욕을 퍼붓고 당장 돌아가서 돈이나 벌라고 닥달하는 전화였다. 나는 전화를 끊고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어 자동이체를 해지했다. 다음 날 시댁에서는 울며불며 전화가 걸려왔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송금 내역이 찍힌 캡처 화면을 그녀는 벌써 20분 가까이 들여다보고 있었다. 액정의 서늘한 불빛이 어두운 침실을 밝히며 그녀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추었다. 스마트폰 뱅킹 화면이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한 줄 마치 가계부를 들춰보는 것 같기도 했고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것 같기도 했다. 매월 5일 정기 송금 받는 사람 한정숙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그녀는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천천히 아래로 쓸어내렸다. 그 숫자는 무려 84번이나 반복되어 있었다. 체온계는 아직 베갯머리에 놓여 있었고 붉은 눈금은 39.2도에 멈춰 있었다. 오후 3시부터 해열제를 먹었지만 이마의 열기는 마치 피부 안쪽에 들러붙은 묵직한 불씨처럼 가라앉지도 시원하게 뿜어져 나오지도 않은 채 그녀를 끈적하게 괴롭히고 있었다. 이불은 납덩이처럼 몸을 짓눌렀고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면 소재의 잠옷이 피부에 들러붙는 감각에 뭔가 확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렇게 누운 채 스마트폰 불빛을 눈에 담으며 화면을 한 줄 한 줄 아래로 넘겼다.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자 7년 전의 첫 번째 송금 내역이 나타났다. 2018년 2월 5일 송금액 500만 원, 메모란에는 생활비. 그해 그녀는 32살이었다.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 약제부에 정규직으로 갓 입사했고 한도윤과 결혼한 지 석 달째 되던 때였다. 그때는 그 남자가 했던 말을 믿었다. 우리 집 형편이 좀 어렵잖아. 당신이 조금만 보태주면 나중에 내가 다 갚을게. 그녀는 스마트폰을 가슴에 엎어두고 두 눈을 감았다. 몸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아주 고요하고 아주 평온하게 쩍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쨍그랑하고 요란하게 깨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뜨거운 열을 받은 유리에 소리 없이 금이 쫙 번져나가는 것과 같았다. 눈으로 보면서도 아직 깨지지 않았다고 착각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바로 그런 균열이었다. 윤서진은 경상도 남쪽의 작은 동네에서 자란 여자애였다. 아버지는 카센터를 운영했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했다. 집안에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은 그녀가 대학과 대학원을 마칠 때까지 뒷바라지를 해주셨다. 약사 국가고시를 2번 만에 합격했던 날, 그녀는 서울의 고사장 밖에 혼자 우두커니 서서 꽤 오랜 시간을 보냈다.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결국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붙었어.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아이고, 그래, 장하다. 그 짧은 몇 마디였지만 그녀는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꾹꾹 눌러 담겨 있는지를. 그녀는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서울에 우뚝 섰다. 그 사실은 그녀에게 늘 자랑거리였다. 아니, 자랑을 넘어선 일종의 자부심이자 증명이었다. 자신은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을 것이며 스스로를 책임질 능력이 있고 그렇기에 내 곁에 있는 사람까지 돌볼 능력이 있다는 증명. 그런 자부심이 있었기에 결혼 후 첫 해에 그 부탁을 아주 자연스럽게 수락했던 것이다. 시어머니 한정숙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그날 오후, 그녀는 병원 약제실에서 재고를 정리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잿빛 3월 하늘이 보였고 선반 위에는 하얀색, 파란색, 주황색 약상자들이 줄지어 있었다. 바코드 스캐너로 약을 하나하나 입력하던 중 전화가 울렸고 그녀는 마스크를 내리며 전화를 받았다. 서진아.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그녀를 불렀다. 아주 나긋나긋한 목소리였다.
훗날 윤서진이 점차 그 실체를 깨닫게 된 다분히 목적이 다분한 그 나긋나긋함이었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시아버지 떠나고 나 혼자 도윤이랑 은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잖니? 지금 너희들 서울 물가 비싼 데서 사느라 고생인데 내 알량한 연금으로는 도저히. 시어머니는 말을 끝맺지 않고 말끝을 흐렸다. 윤서진은 그때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도윤 씨랑 상의해서 앞으로 매달 생활비 좀 보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기 너머로 한 박자 정적이 흐르더니 시어머니가 말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참말로 속이 깊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뒤돌아 약상자를 다시 선반에 올려놓았다. 그날 그녀는 그 상황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전혀 느끼지 못했다. 스스로 아주 올바른 일을 했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한도윤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자 한도윤이 말했다. 고마워, 서진아. 우리 엄마 불쌍하잖아. 당신이 조금만 도와준다고 생각해줘. 나중에 내가 다 갚을게. 그 말을 하며 그녀를 끌어안던 남편의 온기가 아직도 기억났다.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을 때 그의 겉옷에서 병원 근처 지하철역 앞 고깃집의 숯불 냄새가 났다. 그녀는 그 냄새를 맡으며 자신이 참 좋은 사람과 결혼했다고 생각했고 가족이란 모름지기 이렇게 서로 기대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때는 몰랐다. 나중에 다 갚겠다는 그 말이 지난 7년 동안 그녀가 들었던 가장 값비싼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500만 원을 그녀의 한 달 월급으로 환산하면 실수령액의 3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그녀는 약사였다. 서울의 대형 종합병원에서 일하며 세후 월급으로 대략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를 받았다. 병원 복지수당과 가끔 붙는 야근 수당까지 합치면 좋을 때는 450만 원까지도 찍혔다. 시댁에 보내는 500만 원은 그녀의 한 달 수입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였다. 결혼 첫 해, 그녀는 모아두었던 결혼 전 적금을 깨서 그 차액을 메꿨다. 그녀는 한도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스스로를 다독였다. 일단은 이렇게 버티고 도윤 씨 월급이 오르면 괜찮아질 거라고. 한도윤의 월급은 확실히 올랐다. 하지만 시댁에 돈을 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중견기업 영업부 차장이었다. 서울에서 중간은 가는 수입이었고 겉보기엔 충분해 보였지만 그에게는 신용카드 할부금이 있었고 동료들과의 술자리가 있었으며 그녀가 단 한 번도 동석해 본 적 없는 수많은 접대 자리가 있었다. 매달 초가 되면 그는 카드값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라고 말했다. 그녀는 남편의 급여 통장을 본 적이 없었고 보여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었다. 그런 행동은 남편을 불신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싫었다. 그녀는 그것을 존중이라고 불렀다. 7년이 지나서야 그녀는 깨달았다. 그것은 존중이 아니라 무지였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수원 구도심의 한 아파트에 살았다. 한도윤의 여동생 한은아도 그곳에 함께 살았다. 당시 27, 8쯤 된 신우이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며 줄곧 시집을 가지 않고 있었다. 수원의 그 아파트는 시아버지가 살아생전 모은 돈으로 산 거라 주택담보대출은 없었지만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비는 전부 윤서진이 매달 보내는 그 500만 원에서 나갔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시어머니의 건강보험료도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갔고 한은하의 휴대폰 요금 32만 원도 시어머니가 나가는 교회 구역 예배 헌금까지도 모두 가족 정신건강 유지비라는 명목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윤서진이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몰랐던 것은 아니다. 그저 꼬치꼬치 따져 묻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이다. 그녀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가족끼리 이런 걸로 째째하게 굴지 말자고. 명절이나 기념일이 되면 그녀는 추가로 돈을 썼다. 추석을 앞두고 그녀는 한우 세트 2상자를 주문했다. 한 상자는 시댁으로, 다른 한 상자는 친정 부모님께 보냈다. 시댁에 보낸 한우가 친정 것보다 15,000원 더 비싼 것이었다. 시어머니 생신 때는 병원 근처 홍삼 매장에서 6년근 홍삼 세트를 사서 한도윤 편에 수원으로 들려보냈다. 남편은 돌아와서 전마가 고맙대라고 전했지만
시어머니 본인은 그녀에게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보내지 않았다. 제삿날이 되면 그녀는 병원에 미리 연차를 내고 지하철과 고속버스를 갈아타며 하루 일찍 수원으로 내려갔다. 시어머니 집 부엌에 쭈그리고 앉아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동그랑땡을 굽고 생선을 지졌다. 낡은 가스레인지 앞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름 열기에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으며 등허리의 티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었다. 반면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제사 지내러 온 친척들과 수다를 떨다가 가끔 부엌으로 고개를 들이밀며 이렇게 말했다. 불 좀 줄여라. 서울 아가씨라 그런가 전 하나 제대로 못 붙이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뒤집개를 꽉 쥔 채 계속 전을 붙였다. 그때는 그게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일들을 묵묵히 해내는 것이 이 집안에 녹아드는 과정이라고 믿었다.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녀에게 대놓고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언젠가 이웃집 아주머니가 놀러 왔을 때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우리 며느리가 약사잖아. 돈도 잘 벌고 심성도 착하고 시어미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마침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손놀림을 멈췄다.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며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거봐, 어머님도 날 예뻐하시잖아. 그냥 표현을 잘 못하실 뿐이야. 그러고는 수돗물을 콸콸 틀어놓고 그릇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를 내며 기름진 접시들을 하나하나 깨끗하게 닦아 찬장에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 그렇게 7년이 흘렀다. 본격적으로 청구서가 얹어지기 시작한 것은 3년 차부터였다. 그해 가을, 시어머니는 전화로 한 30초 정도 날씨 이야기를 늘어놓더니 본론으로 들어갔다. 서진아, 은하 그 기집애 알잖니? 공시 준비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아. 이번에 학원 커리큘럼이 바뀌어서 재등록을 해야 하는데 수강료가 좀 올랐다더라. 윤서진은 퇴근길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남편의 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차장의 형광등 하나가 윙윙 소리를 내며 미세하게 깜빡거렸고 발밑으로는 바닥에서 스며나온 작은 물웅덩이에 불빛이 어른거렸다. 얼마인데요? 그녀가 물었다. 180만 원. 비싼 건 아닌데 내가 이번 달엔 네, 보낼게요.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흔쾌히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다. 형광등은 여전히 윙윙거리며 깜빡였고 그녀는 발밑의 물웅덩이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은하가 벌써 3년째 공시 준비 중인데 이번엔 꼭 붙겠지. 그녀는 단 한 번도 의심해 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180만 원의 학원비 안에는 시어머니가 한은아에게 사준 환절기 외투와 앵클부츠 값 3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 딸 공부하느라 고생하는데 보상 좀 해줘야지 라는 이유였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2년 뒤 아주 우연한 계기였다. 수원 시내에서 한은아와 함께 아파트로 가는 시내버스를 탔을 때였다. 한은아가 갈색 스웨이드 앵클부츠를 신고 있길래 그녀가 무심코 은하 아가씨, 그 신발 예쁘네 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은아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아, 이거 새언니가 준 학원비에서 남겨서 샀어. 엄마가 새언니는 이런 푼돈 신경 안 쓴다길래. 그러고는 한은아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듯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버스는 수원 구도심의 울퉁불퉁한 길을 덜컹거리며 달렸다. 창가에 앉은 그녀는 등 뒤로 닿는 좌석의 서늘함을 느끼며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버스 엔진 소리만 낮게 윙윙거렸다. 그날 서울로 돌아와 한도윤에게 그 일을 꺼냈다. 한도윤은 이렇게 말했다. 얼마 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은하한테 너무 그러지 마. 공시생이 불쌍하잖아.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이후로 그녀는 그 돈이 대체 어디로 흘러가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조금 두려워졌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다. 꼬치꼬치 파고들다 보면 지금의 이 평온함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서였다. 그녀에게는 이 평온함이 필요했다. 직장에서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했고 그녀의 일상은 톱니바퀴처럼 굴러가야 했다. 매일같이 이런 영수증 타령에 빠져 허우적거릴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하지만 그 갈색 스웨이드 앵클부츠는 가느다란 가시처럼 그녀의 마음에 박혀버렸다. 깊지는 않았지만 결코 빠지지도 않았다. 도윤의 남동생이 결혼하기 한 달 전, 온 가족이 수원 시내의 한 고깃집에 모였다. 작은 룸을 빌려 시어머니가 상석에 앉고 친척들이 빙 둘러앉았다. 윤서진은 고기를 굽고 어른들의 빈잔에 술을 채우느라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부터 단 1초도 쉬지 못했다. 식사가 반쯤 진행되었을 때 한은하가 삼겹살 한 점을 입에 넣고 오물거리며 말했다. 새언니가 돈 많이 벌어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우리 집 어떻게 살았겠어. 아기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비꼬는 투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고마워하는 투는 더더욱 아니었다. 그저 비가 오네 하고 말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고 설명이 필요 없는 완벽하게 무감각한 사실의 나열이었다. 식탁 위에 1초간 정적이 흘렀다. 시어머니가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들며 말을 받았다. 지갑은 두둑한데 쓸 데가 어딨어. 당연히 보태야지. 친척들 중 누구도 그 말에 토를 달지 않았다.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자기 잔에 맥주를 따랐다. 대화의 주제는 그렇게 물 흐르듯 결혼 준비 이야기로 넘어가 버렸다. 윤서진은 한도윤의 옆에 앉아 불판 위에 고기를 뒤집고 있었다. 숯불의 연기가 피어오르며 그녀의 눈시울이 시큰해졌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 구워진 고기를 가위로 잘게 잘라 시어머니 앞접시에 밀어 넣어드린 뒤 자신의 물잔을 들어 얼음물을 한 모금 삼켰다. 서울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 그녀와 한도윤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라 객차 안은 한산했다. 맞은편 좌석에는 술에 취한 남자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그녀는 말이 없었고 한도윤은 스마트폰을 쥔 채 엄지손가락으로 화면만 휙휙 넘기고 있었다. 뭘 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지하철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자 창밖에 어둠이 밀려오며 유리창이 거울로 변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지치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언제부터인지 눈시울이 약간 붉어져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무릎 위에 놓인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왜인지 모르게 친정엄마 생각이 났다. 평생 채소 시장에서 장사를 하신 엄마.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물건을 떼러 가야 했다. 겨울 새벽, 경상도의 칼바람은 손가락 마디마디를 찢어놓을 듯 매서웠다. 엄마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한 적이 없었지만 그 손은 늘 갈라져 있었다. 연고를 발라도 다시 갈라지고 1년 내내 성할 날이 없었다. 왜 하필 지금 이 순간 그 기억이 떠오르는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지하철이 역에 도착하고 문이 열렸다. 승강장에서 불어온 바람에 지하 특유의 먼지 냄새와 쇳내음이 섞여 들어왔다. 그녀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도윤과 함께 열차에서 내렸다. 시어머니가 가로챈 혼수 비용은 나중에야 정확히 계산이 섰다. 결혼하던 해, 그녀는 시댁의 요구에 맞춰 예단을 준비했다. 친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 현금 예단에 이불 세트를 간신히 맞췄고 서울에서 따로 구입한 고급 반상기 세트를 더했다. 그리고 친정엄마가 대물림하는 거니까 시집가서 기죽지 말고 지니고 있어라며 쥐어주신 순금 목걸이도 있었다. 그 목걸이는 3달 정도 목에 걸고 다니다가 어느 날 수원시댁에 갔을 때 화장대 위에 무심코 풀어놓았다. 다음에 챙겨야지 생각했지만 깜빡했고 그 다음에도 잊어버리면서 그렇게 시어머니 방에 방치되었다. 그런데 그 반상기 세트와 순금 목걸이가 훗날 한은하의 방에서 발견되었다. 시어머니의 변명은 이러했다. 은하가 잠깐 빌려 쓰는 거야? 은하가 내 친동생이나 다름없는데 식구끼리 뭘 그런 걸 따지니.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묻자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에는 황당함과 짜증이 묻어났다. 가족끼리 이런 걸로 유난 떠는 거 아니다. 걔가 남이니? 합정동 아파트 주방에 서서 저녁을 준비하던 그녀는 가스레인지 위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에 불을 줄였다. 한 손에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쥔 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겨울 오후 4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금방이라도 먹물처럼 까맣게 물들 것 같은 짙은 남색 하늘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녀는 전화를 끊고 몸을 돌려 가스레인지 위에 찌개를 내려다보았다. 찌개가 끓어오르며 피어오른 뜨거운 김이 그녀의 얼굴을 훅 덮쳤다. 국자로 찌개를 휘휘 젓자 두부 조각들이 국물 속에서 떠올랐다 가라앉기를 반복했다. 그날 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금 목걸이에 대한 이야기도 2번 다시 입에 오르지 않았다. 마치 마른 모래에 물이 스며들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 그 집안의 장부 속으로 영영 증발해버렸다. 열이 나기 시작한 건 수요일부터였다. 병원에서 사흘 연속 야근을 했다. 연말 재고 조사 기간이라 약재부 전체가 1년치 약품 사용 내역을 대조해야 했고 약사들이 교대로 근무를 섰다. 이틀 연속 밤 9시가 넘어서야 퇴근을 했고 사흘째 되던 날 오후부터 목구멍 안쪽에서 무언가 타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침을 삼킬 때마다 날카로운 것에 베인 것처럼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소염제를 한 알 털어 넣으며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나흘째 아침,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것과는 달랐다. 고열 환자 특유의 몸속이 텅 빈 것처럼 붕 뜨면서도 동시에 천근만근으로 바닥으로 꺼지는 듯한 지독한 무력감이었다. 침대 모서리를 짚고 간신히 버티며 화장실로 가 체온을 쟀다. 39.2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양볼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눈두덩이는 퉁퉁 부어 있었으며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다. 손등을 이마에 대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녀는 병원 동료 임지영에게 전화를 걸어 열이 나서 출근을 못하겠으니 진료 예약을 부탁했다. 지영은 빨리 오라며 응급내과 접수를 도와주었다. 급성 편도선염, 고열 동반, 가벼운 탈수 증세. 내과 의사는 목 안을 들여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목 안이 다 헐었네요. 고름까지 찼는데 어떻게 여태 참았습니까? 의사는 항생제와 해열제를 처방하며 최소 사흘은 푹 쉬고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며 절대 찬바람을 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진료실에서 약봉지를 들고 나오자 밖에서 기다리던 임지영이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지영은 편의점에서 이온 음료 2병과 전복죽 1그릇을 사서 안겨주며 말했다. 집에 혼자 있는데 아프면 언제든 전화해.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현관문을 닫은 뒤 그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편의점 전복죽 포장을 뜯었다.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죽을 한 입씩 떠먹었다. 죽은 미지근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마다 면도칼이 안에서 휘젓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한도윤은 대전으로 출장을 가 있었다. 그녀는 열이 나서 연차를 냈다고 문자를 보냈다. 답장은 딱 한 줄이었다. 물 많이 마셔. 그 짧은 문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녀는 화면을 끄고 스마트폰을 바닥에 엎어둔 채 다시 죽을 떠먹었다. 다음 날. 어젯밤 해열제를 먹고 잤지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시간은 이미 9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체온은 여전히 38.5도. 열은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고 편도선이 퉁퉁 부어올라 입을 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침을 삼키기 전에는 마음속으로 단단히 각오를 해야 할 정도였다. 침대 헤드 쪽으로 엉금엉금 기어가 협탁 위에 놓인 물컵을 집어들었다. 물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한 모금 삼키자 목구멍이 바늘에 찔린 듯 따끔거렸다. 미간을 찌푸리며 컵을 내려놓았다. 미지근한 물을 더 떠오고 싶었지만 몸을 움직일 기운조차 없어 침대 헤드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았다. 커튼이 쳐진 방 안은 어둑어둑했다. 커튼 틈새로 겨울의 차가운 햇살이 가느다랗게 새어 들어왔다. 위층에서 누군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쿵쾅거리며 걸어 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천장이 미세하게 울릴 정도로 둔탁한 소리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호흡은 탁했고 가슴이 아프진 않았지만 온몸이 이불 속에서 푹푹 찌는 듯 달아올랐다. 이불 밖으로 나오면 오한이 들었고 이불을 덮으면 숨이 막혔다. 뜨거움과 차가움 사이를 널뛰듯 오가며 어느 쪽도 편안하지 않았다. 그때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임지영일 거라 생각하며 손을 더듬어 액정을 확인했다. 발신자 표시, 어머님. 그 세 글자를 1초간 응시하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어머님, 너 연차 냈다며?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다짜고짜 고막을 때렸다. 안부 인사 따위는 없었다. 그 냈다며라는 말투는 마치 그녀가 엄청난 죄라도 지어서 취조를 받는 듯한 뉘앙스였다. 고작 열 좀 난다고 회사를 안 가? 그녀는 스마트폰을 귀에 바짝 가져다 댔다. 스마트폰 케이스의 차가운 플라스틱 감촉과 달아오른 귓바퀴의 온도가 기분 나쁜 대비를 이루었다. 네, 어제 병원 다녀왔는데 급성 편도선염이래요. 열이 39도까지 올라가서. 아이고, 젊은 애가 해열제나 하나 주워 먹으면 그만이지. 유나는? 내가 도윤이 나았을 때는 다음 날 바로 일어나서 미역국 끓이고 밥다 했다. 요즘 애들은 배가 불렀지. 누가 아프다고 회사를 쉬어. 시어머니의 말투에는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다. 마치 자신의 중요한 일정을 방해받았다는 듯한 노골적인 불만이었다.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다른 손으로 바꿔주며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천장에는 예전에 누수가 생겼을 때 남은 옅은 얼룩이 있었다. 수리는 진작 끝났지만 그 얼룩은 아주 얕은 흉터처럼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은하 다음 달에 학원 재등록해야 하는 거 알지? 이번에 커리큘럼 바뀌면서 수강료 좀 올랐으니까 얼른 털고 일어나서 출근해. 돈 버는 거 허투루 하지 말고. 어머님, 저 지금 열이 39도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울음기가 섞이지도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는 건조한 사실의 전달이었다. 하지만 목이 심하게 쉬어버려 그 짧은 문장조차 갈라지고 부서져 나왔다. 내 말 안 들리니? 해열제 먹으면 그만이야. 젊은 애가 그렇게 쉽게 안 쓰러진다. 그러고 나서 시어머니는 학원비가 몇십만 원이고 언제까지 입금해야 하는지 쏘아붙이듯 말한 뒤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끄는 게 아니라 할 말을 다 했으니 통보를 마친 것에 불과했다. 며느리의 아픔 따위는 애초에 이 통화의 목적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바닥에 내려놓고 손등을 이마에 얹었다. 이마는 불덩이 같았고 손등은 차가웠다. 그렇게 눈을 가리고 누워있자니 창문 틈새로 옆동 주차장에서 자동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려왔다. 낮게 으르렁거리는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그녀는 그렇게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편도선 쪽은 여전히 바늘을 찔러 넣는 것처럼 욱신거렸다. 침을 한 번 삼킬 때마다 바늘이 찌르고 또 삼키면 다시 찔렀다. 속으로 횟수를 세어보았다. 7번을 찔린 뒤에야 침 삼키기를 멈추고 멍하니 천장만 응시했다. 위층의 발소리가 다시 시작되었다. 쿵, 쿵, 쿵. 밑창이 두꺼운 슬리퍼를 신고 걷는지 발망치 소리가 유난히 컸고 천장이 미세하게 떨렸다. 부엌에서는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웅웅거렸다. 가끔 바람이 불 때면 창문 틈새로 휘파람 같은 소리가 새어들어와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발목을 서늘하게 핥고 지나갔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차가웠다. 그녀는 두 눈을 감고 그 모든 소음 속에서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었다. 왜 앱을 켰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저 그 순간 확인해야만 했다. 늘 외면하고 두루뭉술하게 덮어두었던 그 숫자를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명확한 실체로 두 눈에 새겨야만 했다. 화면이 로딩되고 그녀는 스크롤을 아래로 내렸다.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84번. 스마트폰 계산기 앱을 켜서 두드렸다. 84 곱하기 500만. 4억 2천만 원. 계산기 앱을 닫고 그녀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머릿속에 가만히 띄워놓았다. 마치 거대한 바위덩어리가 눈앞에 떡하니 버티고 선 것처럼 미동도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고는 다시 뱅킹 앱으로 돌아가 자동이체 설정 메뉴로 들어갔다. 매월 5일 한정숙에게 500만 원 정기 송금. 그 항목을 터치한 뒤 잠시 화면을 응시하다가 해지 버튼을 눌렀다. 시스템이 확인 메시지를 띄웠다. 정말로 자동이체를 해지하시겠습니까? 그녀는 그 확인창을 3초간 바라보다가 확인을 눌렀다. 화면이 새로 고침되며 자동이체가 해지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스마트폰을 협탁 위에 내려놓고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당긴 뒤 두 눈을 감았다. 목구멍은 여전히 찢어질 듯 아팠고 열은 떨어지지 않았으며
위층의 발망치 소리도, 냉장고의 웅웅거림도, 창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외풍도 그대로였다. 주변의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아주 고요하고 확실하게 내려앉았다. 그날 밤, 그녀는 한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도윤 씨, 어머님 계좌로 매달 들어가던 자동이체 해지했어. 앞으로는 안 보낼 거야? 전송 버튼을 누르고 스마트폰을 옆으로 밀어둔 채 해열제를 삼키고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 30분 뒤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졌다. 서진아, 일단 진정하고.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볼게. 그녀는 화면에 뜬 메시지를 눈으로만 읽고 답장을 하지 않았다. 스마트폰을 뒤집어 액정이 바닥을 향하게 두고는 눈을 감았다. 해열제가 돌기 시작했는지 열이 조금씩 내리는 게 느껴졌다. 몸속을 꽉 채우고 있던 묵직한 열기가 서서히 흩어지며 끈적한 식은땀으로 변했다. 잠옷이 땀에 푹 젖어 한기가 들었지만 꼼짝도 하기 싫어 그대로 누운 채 까무룩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한도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한테 말을 전했더니 노발대발하셨지만 자기가 잘 달래놨으니 일단 화 풀라고. 당장 이번 달은 원래대로 보내고 다음 달에 다시 얘기하자며 말을 얼버무렸다. 어머님이 뭐래? 그녀가 물었다. 한도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다. 엄마가 당신이 돈 몇 푼 가지고 유세 떤다고. 그동안 당신이 고생한 건 맞는데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그러니까 일단 이번 달은 뭐라고 하셨냐고. 엄마가 당신이 나이 먹더니 기가 살아서 그런다고. 나보고 마누라 단속 좀 잘하래. 그녀는 스마트폰을 귀에서 1초 정도 뗐다가 다시 가져다 댔다. 그래서 당신 생각은 어떤데, 도윤 씨? 서진아, 일단 화부터 가라앉히고. 우리 엄마는 내가 다시 잘 말씀드릴 테니까. 내 말에 대답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쉬어 있었고 편도선은 욱신거렸지만 발음만은 또렷하고 단호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지난 7년 동안 있었던 이 일들이 정말 정상이라고 생각해? 전화기 너머로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한도윤이 입을 열었다. 당신이 나보다 돈도 많이 버는데 우리 엄마 돕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가슴이 아프지도 코끝이 찡해지지도 않았다. 그저 얼음물처럼 차갑고 서늘한 무언가가 가슴 한가운데서부터 사지 말단으로 쫙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온몸의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차갑게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말했다. 그래, 알았어. 그러고는 전화를 툭 끊어버렸다. 그녀는 침대 위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커튼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고 방 안은 겨울 아침 특유의 우중충한 어둠에 잠겨 있었다. 어느 집에서 아침을 짓는지 복도를 타고 구수한 밥 냄새가 옅게 흘러들어왔다가 이내 허공으로 흩어졌다. 처음 서울에 면접 보러 올라왔던 날이 떠올랐다. 가을, 한강변의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었을 때였다. 가죽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지하철에 앉아 창밖으로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었다. 여기서 내 자리를 잡을 거야? 내 힘으로 제대로 살아볼 거야. 그때는 그저 성실하고 치열하게 살면 세상도 나를 다정하게 대해줄 거라고 믿었다. 7년. 단 한 사람도 그녀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봐 주지 않았다. 그 순간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오른 것은 아니었다. 지독할 정도로 서늘한 각성이 찾아왔다. 열이 뚝 떨어지고 난 직후에 그런 맑음이었다. 몸은 여전히 텅 빈 것처럼 허기졌지만 머릿속은 갑자기 투명하게 꿰뚫린 듯 선명해졌다. 그녀는 침대 위에 우두커니 앉아 아주 오랜 시간을 보냈다. 그러고는 스마트폰을 켜서 알고 지내던 변호사 정상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상우 선배, 제가 일 의뢰를 좀 하고 싶어서요. 정상우는 대학 동기의 남편으로 여의도에 있는 로펌에서 가사법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었다. 엄청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고 과묵하고 세심하며 딱 떨어지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7년치 송금 내역을 폴더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 파일로 빼낸 뒤 정상우에게 전송했다. 정상우의 답장은 간결했다. 파일 확인했습니다.
시간 내서 얼굴 보고 얘기하시죠. 약속은 그 주 주말이었다. 아직 몸이 다 낫지 않아 목이 조금 따끔거렸기에 그녀는 목도리를 두르고 지하철을 타 여의도로 향했다. 로펌은 어느 오피스 빌딩 11층에 자리하고 있었다. 접견실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정상우는 따뜻한 물을 한 잔 내밀었다. 평소 같았으면 한겨울에도 얼음물을 마셨겠지만 지금은 목 상태가 안 좋으니 오히려 따뜻한 물이 낫겠다 싶어 고맙게 받아들었다. 그녀는 가져온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한 부씩 정상우에게 보여주었다. 7년치 송금 내역은 출력해 놓으니 제법 두툼한 뭉치였다. 페이지 우측 상단마다 날짜를 적어두었고 송금액 밑에는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었으며 시어머니가 용도를 언급했던 내역 옆에는 따로 포스트잇을 붙여 주석을 달아두었다. 자료를 다 훑어본 정상우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며 물었다. 서진 씨도 아시겠지만 이 돈은 법적으로 부양 의무에 들어가지도 않고 부부 공동 채무도 아닙니다. 서진 씨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생활지원금에 해당하죠. 차용증 같은 서면 합의가 없었으니 반환 청구 소송을 해도 받아내기 몹시 까다롭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돈을 돌려받으려고 온 게 아니니까요. 정상우는 그녀를 빤히 쳐다보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제가 알고 싶은 건 이 돈 중에 어머님이 용도를 거짓으로 꾸며서 받아간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걸 이혼 합의 과정에서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지예요. 정상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이혼하실 생각이군요. 네. 그는 고개를 끄덕일 뿐 더 이상 캐묻지 않고 다시 자료를 뒤적이기 시작했다. 그는 한도윤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과 대출 기록을 함께 떼어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시어머니가 돈을 요구하며 내세웠던 명목들, 그러니까 무릎 수술비, 집수리 비용, 시누이 학원비 같은 것들이 실제로 지출된 기록이 있는지 대조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알겠다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알려주면 자신이 다 찾아오겠다고 대답했다. 그날 로펌을 나섰을 때 여의도 8차선 대로변에는 겨울 칼바람이 매섭게 불어닥치고 있었다. 그녀는 목도리를 코끝까지 끌어올려 입과 턱을 가린 채 두 눈을 가늘게 뜨고 지하철역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날의 하늘은 유난히 파랬던 것으로 기억한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쨍한 겨울 특유의 그 시리도록 깨끗한 푸른색. 뼛속까지 시리게 추웠지만 색깔만큼은 눈 시리게 선명했다. 앞으로의 과정이 얼마나 험난할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첫 발을 내디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묵직하고 든든하게 느껴졌다. 자료를 모두 모으는 데는 꼬박 3주가 걸렸다. 시어머니가 말했던 무릎 수술건은 정상우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 기록을 조회해 보았다. 결과는 명확했다. 680만 원이라는 무릎 수술비 명목의 돈이 건너가던 그 시기에 시어머니는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기록이 전혀 없었다. 동네 의원에서 2번의 가벼운 외래 진료를 받은 게 전부였고 총진료비는 4만 원도 채 되지 않았다. 그녀가 보낸 680만 원은 시어머니 계좌에 꽂힌 지 한 달 만에 고스란히 정기예금 통장으로 묶여 들어갔다. 정상우가 그 결과 보고서를 출력해 그녀의 눈앞에 밀어놓았을 때 로펌 의자에 앉아있던 그녀는 그 종이 한 장을 뚫어지게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도윤 명의의 신용카드 명세서에는 모바일 게임 결제 내역이 수두룩하게 찍혀 있었다. 한 달 최고 결제액을 기록한 것은 어느 해 12월이었다. 시댁의 명절 장보기에 보태라며 30만 원을 얹어서 보내주었던 바로 그달, 한도윤이 게임 아이템을 사는 데 쓴 돈은 76만 원에 달했다. 게다가 평일 심야 시간대, 강남구에 위치한 정체불명의 유흥주점에서 수십만 원씩 극은 굵직한 결제 내역도 2건이나 튀어나왔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원금 1,2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있었다. 갚은 돈은 3분의 1도 되지 않았고 남은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아직도 800만 원이 훌쩍 넘는 빚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아 그 종이 뭉치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기묘할 정도로 차분한 평온함이 밀려왔다. 감각이 마비된 게 아니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아 끙끙대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마침내 끼워 맞추고
전체 그림을 온전히 마주하게 되었을 때의 그런 후련함이었다. 아, 원래 이런 모양이었구나. 그녀는 서류들을 차곡차곡 정리해 가지고 온 서류 봉투에 집어넣으며 정상우에게 말했다. 준비 다 됐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죠. 한도윤과의 공식적인 담판은 합정동 아파트에서 이루어졌다. 그가 지방 출장에서 돌아오던 날, 그녀는 저녁상을 차려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구두를 벗던 한도윤은 식탁 위에 차려진 밥과 그 맞은편에 서류 봉투를 곁에 두고 꼿꼿이 앉아있는 그녀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얼굴에 스치던 당혹감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밥부터 먹을까? 그가 물었다. 얘기부터 해. 그녀가 잘라 말했다. 그녀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한 장씩 식탁 위에 늘어놓았다. 7년치 송금 내역이 맨 처음이었고, 다음은 시어머니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그리고 그 680만 원이 흘러들어간 정기예금 계좌, 이어서 남편의 신용카드 명세서,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 내역서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내버려 두었다. 한도윤은 그 종이들을 집어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내렸다. 그의 안색이 잿빛으로 변해갔다. 이윽고 그는 종이를 식탁 위에 툭 내려놓더니 고개를 푹 숙였다. 도윤 씨의 그녀가 불렀다. 그가 슬그머니 눈을 치켜떴다. 어머님 무릎 수술 안 하신 거 알고 있었어? 그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다. 알고 있었네. 그녀는 묻는 게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수술 안 하신 거 뻔히 알면서도 나한테는 입 싹 닫고 모른 척한 거잖아. 그는 다시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었다. 엄마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비상금으로 묶어두고 싶다는데 자식된 도리로 거기다 대고 따질 수가 없었어. 그럼 내가 보낸 680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도 다 알고 있었단 소리네. 알았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였다. 그럼 지난 7년 동안 이 모든 상황이 단 한 번이라도 이상하다고,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이번에는 아주 기나긴 침묵이 이어졌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서울의 겨울 6시는 한밤중이나 다름없이 깜깜했다. 아파트 바깥 1층 편의점에서 틀어놓은 CM송이 유리창을 뚫고 웅얼거리듯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멜로디가 이 상황의 기괴함을 한층 더 부각시켰다. 이윽고 한도윤이 입을 열었다. 당신이 나보다 돈도 많이 버는데 우리 엄마 돕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두 번째였다. 그 지긋지긋한 대사. 처음 전화통화로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고열 때문에 헛것을 듣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비현실적이었다. 악몽 속 한 장면 같았다. 하지만 지금 형광등 불빛 아래서 술에 취하지도 열에 들뜨지도 않은 맨정신으로 그와 마주 앉아 그 얼굴을 똑똑히 보고 있었다. 그 말을 내뱉는 남편의 표정에는 뻔뻔함을 넘어선 뼛속 깊이 박혀있는 못에 신앙 같은 당연함이 서려 있었다. 자신이 내뱉은 그 헛소리를 스스로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얼굴이었다. 그녀는 그를 가만히 응시할 뿐 대꾸하지 않았다. 식탁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끌어모아 서류 봉투에 챙겨 넣고는 지퍼를 야무지게 닫았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위에 차려두었던 밥과 반찬을 쟁반에 담아 부엌으로 치웠다. 찌개가 담긴 냄비를 가스레인지 위로 옮기고 냉장고 문을 열어 반찬통을 하나씩 쑤셔 넣었다. 행주로 식탁을 닫고 의자를 바짝 밀어 넣었다. 한도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그녀가 움직이는 꼴을 넋 나간 사람처럼 쳐다만 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진작에 싸두었던 여행 가방을 끌고 나왔다. 바퀴 굴러가는 소리를 듣고 한도윤이 황급히 침실 문 앞으로 다가왔다. 서진아, 너 어딜 가려고? 당분간 친구 집에 가 있을게. 너 지금 홧김에 이러는 거잖아.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았다. 화난 거 아니야. 그녀가 덤덤하게 말했다. 드디어 정신을 똑바로 차린 거지?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한도윤이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녀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남자였다. 평소에는 그 덩치가 제법 듬직해 보였지만 지금 그 옆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만큼은 그가 한없이 쪼그라들어 초라한 먼지처럼 보였다.
그녀가 도어록 버튼을 누르자 문이 열렸다. 복도를 밝히는 새하얀 LED 센서 등 불빛이 창백하고 차갑게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뒤 한 번 돌아보지 않고 캐리어를 밀며 밖으로 나갔고 곧바로 문을 닫았다. 도어록 잠금 장치가 제자리로 돌아가며 무겁고 둔탁한 기계음을 뱉어냈다. 철컥. 그날 밤 그녀는 임지영의 집으로 갔다. 지영은 이것저것 캐묻지 않았다. 묵묵히 손님방을 내어주고 빳빳한 새수건과 실내화를 챙겨주었다. 그러고는 부엌에서 흰죽을 끓여 침대 협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목 아직 다 안 나았잖아. 죽 좀 넘기고 푹 자. 그녀는 지영의 손님방 침대에 걸터앉아 죽을 떠먹었다. 미지근한 죽에는 간장 대신 소금으로 약하게 간이 되어 있었다. 삼삼하고 고요한 맛이었다. 그릇을 다 비우고 빈 그릇을 내려놓은 뒤 그녀는 자리에 누워 이불을 덮고 두 눈을 감았다. 방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위층의 발망치 소리도 냉장고 모터가 웅웅거리는 소리도 시어머니의 독촉 문자를 기다리며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그 끔찍한 긴장감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가만히 누워 창밖으로 들려오는 서울 심야의 자동차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주 멀리서 낮게 파도처럼 밀려왔다 흩어지기를 반복했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펑펑 울게 될 줄 알았는데 눈물샘이 말라버린 것 같았다. 그저 뼈마디 사이사이에서 스며나오는 지독한 피로감뿐이었다.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그 안에 모래알까지 들어간 채로 수십 킬로미터를 걷다가 마침내 털썩 주저앉아 신발끈을 풀고 모래를 탈탈 털어냈을 때의 그 기분이었다. 그녀는 까무룩 잠이 들었고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 7시까지 죽은 듯이 잤다. 이혼 합의서는 정상우 변호사가 작성했다. 핵심 내용은 이랬다. 합정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 전액은 윤서진에게 반환할 것. 애초에 전세금은 그녀가 결혼 전 모아둔 적금으로 치렀으며 은행 송금 내역이 명백히 남아있었다. 부부 공동재산은 법정 비율에 따라 분할할 것. 그리고 양측 모두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을 것. 정상우는 조언했다. 지금 확보한 증거들만으로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면 승산이 있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빼돌린 재산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도 어느 정도 받아낼 수 있고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소송 기간이 하염없이 길어질 테고 시댁 쪽에서도 진흙탕 싸움으로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됐어요. 지저분하게 질질 끌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원하는 건 오직 하나였다. 내 돈을 되찾고 내 인생의 시간을 되찾고 그 징글징글한 집안의 호적에서 내 이름 석자를 영원히 파버리는 것, 그것뿐이었다. 합의서 초안은 한도윤에게 내용 증명으로 발송되었고 정상우의 사무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서명 날짜를 통보했다. 그 소식이 시댁에 들어간 당일 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곡소리가 들려왔다. 시장 바닥에서 드러눕고 악을 쓰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나이든 여우 같은 노인의 특유의 처연하고 구슬픈 숨을 헐떡이며 쥐어짜내는 눈물 연기였다. 아이고, 서진아. 내가 그때는 노인네가 주책맞게 말이 헛나왔다. 내가 우리 집안에 굴러들어온 복덩이고 최고 며느리인 거 내 속으로는 다 알고 있었어. 그녀는 묵묵히 듣기만 했다. 시어머니는 레퍼토리를 길게도 늘어놓았다. 며느리 고생하는 거 다 안다. 우리 도윤이가 철이 없어서 그렇다. 너 없으면 우리 집안 망한다. 앞으로는 내가 다르게 대접하겠다 등등. 그녀는 시어머니의 독백이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았다. 마침내 레퍼토리가 바닥나자 그녀는 단 한 줄로 상황을 정리했다. 어머님, 저 이미 변호사 선임 끝냈습니다. 그러고는 가차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시누이 하느나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새언니, 너무 홧김에 이러지 말고. 가족끼리 대화로 풀면 되잖아. 이번에도 대답은 같았다. 아가씨, 저 변호사 선임했어요. 뚝. 한도윤이 합정동 아파트로 한 번 찾아온 적이 있었다. 그녀는 지영의 집에 머물고 있어 집이 비어 있었다. 그는 굳게 닫힌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구질구질한 장문에 카톡을 보냈다. 앞으로는 월급 통장도 다 넘기겠다. 엄마랑도 연 끊고 살겠다.
우리 둘이서만 나가 살자.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그녀의 답장은 건조했다. 합의서 내용 확인했으면 딴소리 말고 변호사 사무실에 도장 찍을 날짜나 예약해. 그 뒤로 그의 답장은 오지 않았다. 수원 구도심 아파트 단지에는 시어머니 발지라시가 돌기 시작했다. 구역 예배에 나오는 권사님들, 위아래층 반상회 아줌마들, 심지어 서울에서 간호사로 일한다는 시어머니의 먼 친척까지 동원되었다. 그들의 입을 타고 흘러나온 소설의 각본은 이러했다. 윤서진이 밖에서 바람이 났고 시댁 가난하다고 유세 떨다가 지 남편 버리고 도망간 천하의 몹쓸 불효 막심한 년이라고.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그 더러운 헛소문은 기어이 그녀가 일하는 병원까지 흘러 들어왔다. 어느 날 오전 약재실 문을 닫아두고 안에서 처방전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옆 휴게실에서 동료 몇 명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내 그 조각난 단어들이 귓가에 꽂혔다. 벌써 이혼 서류 도장 찍었다던데. 시댁 쪽에서 난리가 났다나 봐.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처방전을 내려놓고 우두커니 섰다. 약재실 유리창 너머 복도로 지나가던 동료 한 명과 눈이 마주쳤다. 상대방은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시선을 피하고 총총걸음으로 사라졌다. 순간 위장이 뒤틀리며 구역질이 올라왔다. 서러워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밑바닥부터 긁어올린 듯한 지독한 환멸과 역겨움이었다. 이 병원에서 7년을 몸 바쳐 일했다. 단 한 번의 투약 실수도 없었고 철저하게 프로로 살았다. 그런데 내가 왜 수술실도 아닌 휴게실에서 남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가십거리가 되어야 한단 말인가. 그녀는 약재실 문을 벌컥 열고 휴게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입방아를 찢던 두 동료가 헉하고 입을 다물었고 그중 한 명이 어색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눈치를 보았다. 그녀는 두 사람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뒤에서 수군대지 말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당사자인 저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휴게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정수기에서 얼음물을 한 컵 가득 받아 단숨에 들이켜고는 다시 약재실로 돌아가 남은 처방전을 정리했다. 그날 퇴근길, 그녀는 곧바로 정상우에게 전화를 걸어 시어머니가 병원에까지 헛소문을 퍼뜨린 정황을 알렸다. 정상우는 명예훼손을 입증할 직접적인 물증이 있냐고 물었다. 그녀는 대답했다. 있어요. 신우이가 보낸 카톡 중에 엄마가 새언니네 병원 사람한테 다 털어놨대라고 쓴 게 있어서 화면 캡처해뒀고요. 예전에 어머님이 전화로 윽박지르면서 내가 너네 병원에 싹 다 까발렸다고 악쓴 거 통화 녹음 파일도 다 가지고 있어요. 정상우는 즉각 로펌 명의로 내용 증명을 띄우겠다고 했다.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한 엄중 경고와 함께 추후 동일한 행위 발생 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 살벌한 내용 증명이 우체국 등기로 수원 아파트에 꽂힌 직후 시댁 쪽은 거짓말처럼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시어머니가 법무법인이 찍힌 붉은 도장을 보고 거품을 물었을지 덜덜 떨었을지 그녀는 알지도 못했고 알 필요도 없었다. 가정법원 조정기일은 잿빛 구름이 잔뜩 낀 겨울 아침이었다. 그녀는 단정한 짙은 네이비색 코트를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묶은 채 조정실 앞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다. 정상우 변호사가 그녀의 곁을 지켰고 그의 손에는 사건 번호와 그녀의 이름이 적힌 두툼한 증거자료 뭉치가 들려 있었다. 한도윤은 반대편 복도에서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를 대동하고 걸어왔다. 그녀를 발견한 그는 흠칫 놀라 걸음을 멈추더니 이내 시선을 피하며 맞은편 벤치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모습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다. 낯빛은 흑빛이었고 걸치고 온 정장 재킷에 기든 다림질을 못해 쭈글쭈글했다. 그녀는 그 꼬락서니를 1초 정도 건조하게 훑어보고는 미련 없이 시선을 거두어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서류 봉투로 눈길을 돌렸다. 조정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안으로 불려 들어갔다. 조정위원은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며 합정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의 출처,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 내역, 그리고 문제의 7년치 생활비 송금 내역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한도윤 측 변호사가 전세금 분할과 관련해 두 가지 억지스러운 이의를 제기했지만
정상우는 준비해온 금융거래 내역서로 가볍게 짓눌러버렸다. 결정타로 시어머니의 건강보험 진료기록과 680만 원이 묶인 정기예금 통장 사본이 테이블 위에 펼쳐지자 한도윤의 변호사는 말문이 막힌 듯 서류만 뒤적일 뿐 더 이상 입을 뻥긋하지 못했다. 조정은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최종 합의 내용은 깔끔했다. 합정동 전세 보증금 3억 원은 전액 윤서진에게 반환할 것, 부부 공동 명의로 등록된 자가용 한 대는 중고차 시세로 매각해 지분대로 나눌 것, 양측 모두 위자료 청구는 포기하며 이로써 조정 이혼은 즉시 효력을 발생할 것. 한도윤이 펜을 쥐고 조정조서에 서명할 때 그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그녀는 똑똑히 보았다. 그 처량한 떨림을 보면서도 그녀는 입술 한 번 달싹이지 않았다. 서명이 끝나자 그녀는 자신의 몫으로 발급된 조서 정본을 반듯하게 접어 핸드백에 챙겨 넣었다. 정상우 변호사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정실을 빠져나왔다. 가정법원의 복도는 무척 길었다. 겨울이라 중앙난방이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외벽 쪽 복도를 걸을 때는 창틈으로 스며드는 한기가 제법 서늘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홀에 도달해 하행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탑승한 뒤 1층 버튼을 누르자 육중한 철문이 스르륵 닫혔다. 엘리베이터가 미끄러지듯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내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응시했다. 짙은 네이비색 코트,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리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맑고 또렷한 눈동자. 눈물 자국도 없었고 그렇다고 환희에 찬 미소도 없었다. 그저 경상도 시골 바닥에서 혈혈단신으로 올라와 오직 제 힘으로 서울 한복판에 뿌리를 내린 34살의 윤서진. 진짜 그녀의 모습만이 그곳에 서 있었다. 1층에 도착했다는 안내 방송과 함께 문이 열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바깥 세상으로 걸어 나갔다. 이혼 도장을 찍은 후 시댁 쪽 근황은 한도윤의 예전 직장 동료 아내를 통해 건너 파편처럼 전해 들었다. 수원 아파트의 관리비가 밀리기 시작했다고 했다. 아파트 게시판에 아예 장기 체납 세대 명단이 방패연만하게 붙었는데 거기에 한정숙이라는 이름 석자가 당당히 올라가 있다는 것이다. 하는 다니던 공무원 학원을 중도에 환불했다. 환불 규정상 전액 환불 기간을 훌쩍 넘긴 터라생 돈으로 학원비의 절반 이상을 날려 먹었다고 했다. 시어머니가 피 같은 내 돈을 빼돌려 묶어두었던 그 정기예금은 결국 중도 해지되었다. 만기를 채우지 못해 이자는 쥐꼬리만 한 보통예금 금리로 후려쳐졌고 손해가 막심했다. 하지만 그 알량한 원금마저도 매달 500만 원씩 펑펑 쓰던 그 집구석의 소비 패턴을 감당하지 못해 고작 넉 달 만에 바닥을 드러내며 무서운 속도로 쪼그라들었다. 한도윤은 자기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 이자와 신용카드 할부금을 돌려막고 나면 서울 외곽의 낡은 원룸 하나 간신히 월세로 얻을 돈밖에 남지 않았다. 당연히 수원으로 보낼 생활비 따위는 10원 한 장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가 흥신소를 써서 캐낸 정보도 아니었고 일부러 귀를 열고 다닌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장마철에 문틈으로 빗물이 스며들듯 어쩔 수 없이 귀에 들어오는 잡음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 소식들을 들었지만 마음속에는 그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다. 사이다를 마신 것 같은 통쾌함도 없었고 그렇다고 꼴좋다며 비웃는 조롱이나 알량한 동정심도 없었다. 그저 그렇게 살고 있구나 하고 인지한 뒤 휴지통에 버리듯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 그게 전부였다. 그녀는 마포구 연남동 주택가에 새 보금자리를 구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조용한 5층짜리 구축 빌라의 꼭대기 층 투룸 전세였다. 다리 아픈 것쯤은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다. 전세 보증금은 2억 5천만 원 이혼하면서 되찾은 전세금 3억에서 충당하고 남은 5천만 원은 비상금 통장에 고스란히 묶어두었다. 게다가 지난 7년간 그녀가 악착같이 모아둔 개인 적금도 꽤 쏠쏠했다. 시댁 및 빠진 독에 그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그녀 자신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독하게 돈을 모았던 것이다. 집은 아담했다. 방 하나의 작은 거실, 그리고 오픈형 주방이 전부였지만 채광 하나만큼은 끝내줬다. 정남향으로 크게 난 창문 덕분에
겨울 오후에 벼디거실 한가운데까지 깊숙이 들이쳐 낡은 강마루 바닥을 따뜻한 귤색으로 물들였다. 처음 부동산 중개인과 집을 보러 왔던 날, 그녀는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빼곡한 다세대 주택들의 옥상 너머로 손바닥만 하지만 반짝이는 한강 줄기가 보였다. 그 창가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리지도 않았고 위장이 꼬이는 구역질도 나지 않았다. 그녀는 남쪽 하늘을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집으로 계약할게요. 이삿짐을 드리고 가구를 채우는 일은 오롯이 그녀 혼자 힘으로 해냈다. 용달 기사 외에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거실 소파는 당근마켓에서 발품을 팔아 구했다. 이전 주인이 애지중지 썼는지 가죽 상태가 훌륭한 짙은 딥그린 색상의 2인용 소파였다. 침대는 새 것으로 장만했다. 병원 근처 쇼룸에 가서 매트리스 3개를 직접 누워보고 가장 허리를 탄탄하게 받쳐주는 중간 강도로 골랐다. 커튼은 줄자로 직접 창틀을 잰 뒤 주말에 동대문 종합시장에 나가 아이보리색 암막 원단을 떼어왔다. 유튜브 재봉틀 튜토리얼을 틀어놓고 주말 내내 손수 자르고 박음질을 했다. 삐뚤빼뚤한 바느질 자국이 엉성했지만 압축봉에 걸어놓고 보니 햇살을 머금은 원단의 색감이 딱 그녀가 원하던 아늑함이었다. 그 엉성한 바느질, 자국조차 사랑스러웠다. 내 손으로 한 땀 한 땀 꿰맨 온전한 내 것이니까. 이사 첫날 밤, 텅 빈 냉장고를 채우기 위해 동네 마트로 향했다. 알배기 배추 한 망, 찌개용 두부 2모, 특란 한 판, 그리고 손질된 고등어 한 마리를 샀다. 그녀는 부엌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보글보글 된장찌개를 끓이며 굽은 프라이팬에 고등어를 구웠다. 불 조절을 잘못해 생선 꼬리 쪽이 시커멓게 탔지만 젓가락으로 발라 먹어보니 짭조름하니 제법 밥도둑이었다. 작은 식탁에 혼자 앉아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워냈다. 설거지를 끝내고 싱크대 물기까지 말끔히 닦아낸 뒤 딥그린 색 당근마켓 소파에 몸을 파묻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마포구 주택가의 밤은 적막하지 않았다. 골목을 지나는 취객들의 두런거리는 목소리, 과속 방지턱을 넘는 자동차 바퀴 소리, 배달기사의 오토바이 배기음이 쉴 새 없이 윙윙거렸다. 완벽한 고요함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사람 사는 냄새가 묻어나는 건강한 소음이었다. 전혀 거슬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 자세 그대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 있었다. 강박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스마트폰도 가계부에 억지로 끼워 넣어야 할 송금 내역도 행여나 올릴까 심장 쫄리게 만들던 시어머니의 전화도 없었다. 더 이상 억지로 삼키고 인내해야 할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이렇게 숨을 쉬고 온전히 살아 숨쉬고 있을 뿐이었다. 친정엄마가 경상도에서 KTX를 타고 올라온 날 그녀는 서울역으로 마중을 나갔다. 엄마는 양손에 짐을 한가득 쥐고 있었다. 하나는 파란색 시장용 타포린 백이었고 다른 하나는 낡은 갈색 보스턴 백이었다. 둘 다 금방이라도 터질 듯 빵빵했다. 개찰구를 빠져나오는 엄마의 정수리는 지난번 봤을 때보다 흰머리가 훌쩍 늘어 있었다. 두툼한 쥐색 패딩을 입은 엄마는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짐가방을 바닥에 툭 내려놓고는 위아래로 찬찬히 훑어보았다. 얼굴이 반쪽이 됐네. 엄마가 툭 던졌다. 아니야. 똑같아. 그녀는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참고 바닥에 놓인 가방 2개를 번쩍 들어 올렸다. 엄마, 도대체 뭘 얼마나 싸운 거야? 돌덩이 들었어. 김장김치 좀에 남은 거랑 소고기 장조림 혔다. 아, 네 아버지가 들기름 발라서 구운 김도 있고. 엄마는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 낮에는 혼자 동네 망원시장을 돌아다니며 장을 봐왔고 돌아올 때마다 장바구니에는 서울에서 혼자 사는 딸 자식이 꼭 챙겨 먹어야 한다고 믿는 식재료들이 터질 듯 담겨 있었다. 밤이 되면 모녀는 좁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엄마는 집에서 볶아온 보리차를 따뜻하게 우려 마셨고 그녀는 여전히 얼음물을 마셨다. 안마 커튼을 꼼꼼히 치고 보일러를 빵빵하게 튼 채 두 사람은 시시콜콜한 수다를 떨기도 했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텔레비전 불빛만 멍하니 바라보기도 했다. 어느 날 밤 찻잔을 만지작거리던 엄마가 불쑥 물었다. 그래, 인자 좀 살만하나?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옅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참 좋아.
엄마는 그람은 됐다 하고 짧게 대꾸할 뿐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다. 그저 찻잔을 내려놓고 커튼 쪽으로 시선을 돌린 채 한참 뒤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래, 그거면 족하다. 그녀는 안다. 엄마의 가슴 속에 삼킨 말이 수만 마디라는 것을. 금쪽 같은 내 새끼 고생한 것에 대한 피눈물 나는 억울함. 앞으로 혼자 살아갈 딸에 대한 뼈저린 걱정. 그리고 내 진작에 그 집구석 쎄하다고 않겠나 하는 원망 섞인 탄식까지. 하지만 엄마는 그 무거운 말들을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대신 엄마는 다음 날 꼭두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에서 도마를 두드리며 2시간 동안 요란하게 움직였다. 늦잠에서 깨어나 부엌으로 나간 그녀는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멍하니 서 있었다. 텅 비어있던 냉장고가 빈틈없이 꽉 차 있었다. 맨 아래 칸에는 배추김치가 김치통에 정갈하게 눌려 담겨 있었고 그 옆엔 락일락통에 담긴 장조림이 있었다. 뚜껑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3일 안에 다 묵고 남은 건 무조건 냉동실려라. 중간 칸에는 깍두기 통과찌개용 연두부 한 팩, 먹다 남은 빈대떡 반장이 랩에 씌워져 있었다. 맨 위 칸에는 아버지가 구웠다는 들기름 김이 지퍼백에 밀봉되어 있었고 밥하기 귀찮을 때 까먹으라며 은박지에 꽁꽁 싸맨 밤고구마 2개가 얌전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열린 냉장고 문을 부여잡고 아주 오랫동안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내 냉장고 문을 소리나지 않게 살며시 닫고는 정수기에서 물을 한 잔 받아들고 도망치듯 침실로 들어갔다. 방문을 꼭 닫고 침대 모서리에 주저앉아 폐부가 찢어질 듯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길게 토해냈다. 그 숨결이 어떤 맛인지 그녀 스스로도 형용할 수 없었다. 달콤하지도 그렇다고 씁쓸하지도 않았다. 그저 펄떡펄떡 뛰는 심장 소리가 들리는 진짜 살아 숨쉬는 사람의 온기 그 자체였다. 엄마가 경상도로 다시 내려가는 날, 그녀는 지하철역까지 배웅을 나갔다. 교통카드를 찍고 개찰구를 통과한 엄마가 뒤를 돌아보았다.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당부의 말을 남기려던 엄마는 이내 체념한 듯 허공에 손을 휘휘젓고는 몸을 돌렸다. 두툼한 쥐색 패딩에 파묻힌 엄마의 뒷모습이 바쁘게 오가는 지하철 환승객들의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가며 점차 작아졌다. 그녀는 개찰구 밖에 선 채 그 둥그스름한 뒷모습이 환승 통로 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발길을 돌려 역 밖으로 나왔다. 바깥 날씨는 눈이 시리도록 맑았다. 마포구의 겨울 아침, 남동쪽 하늘에 걸린 태양은 매섭지 않고 포근했다. 따스한 겨울 햇살이 그녀의 어깨와 뺨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목도리를 턱 밑으로 살짝 끌어내려 차가운 맨얼굴에 햇볕이 닿는 면적을 조금 더 넓혔다. 지하철역에서 연남동 빌라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다. 그녀는 택시를 타지 않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골목길을 걷다 보니 아침 장사를 하는 백반집이 보였다. 유리문 너머로 출근 전 아침을 우겨 넣는 직장인들의 뒷모습이 보였고 문틈 사이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하얀 김이 새어나왔다. 그 옆 동네 빵집 쇼윈도에는 오븐에서 막 구워져 나온 짙은 갈색의 크루아상이 먹음직스럽게 진열되어 있었다. 작은 동네 공원을 지날 때는 하얀 포메라니안을 산책시키는 할아버지와 마주쳤다. 손뭉치 같은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그녀의 발목 냄새를 맡으려 다가오자 할아버지가 목줄을 당겨 제지했다. 그녀가 걸음을 멈추고 강아지를 내려다보자 녀석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까맣고 동그랗고 맑게 반짝이는 눈동자였다. 그녀는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빌라 1층 공동 현관에 다다랐을 때 문득 고개를 들어 5층 꼭대기를 올려다보았다. 정남향으로 난 널찍한 창문. 겨울 햇살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눈부시게 하얗고 투명하게 빛나는 온전한 그녀만의 창문이었다. 그녀는 계단을 밟고 올라갔다. 2층, 3층, 4층, 그리고 5층. 현관문 앞에 서서 도어록 비밀번호를 꾹꾹 눌렀다. 오직 그녀의 손가락만 기억하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녀만의 비밀번호였다. 끼리릭.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집 안으로 들어선 그녀는 실내화로 갈아 신고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 현관 벽걸이에 걸었다. 곧장 부엌으로 가 정수기에서 물을 한 잔 가득 받아 들고 거실 창가로 다가갔다. 시원한 물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창밖의 풍경을 눈에 담았다. 아득히 먼 곳에 한강이 있었다. 빌라 옥상들에 가려 손바닥만 한 은빛 뒤로 보일 뿐이었지만 수면 위로 부서져 내리는 햇살의 파편들이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다. 그녀는 창가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시계를 보며 서두를 필요도 머리 아픈 계산을 할 필요도 없었다. 그저 가만히 서서 반짝이는 물결과 눈부신 빛의 산란을 감상할 뿐이었다. 물론 그녀의 양어깨에는 여전히 깊은 흉터가 남아 있었다. 지난 7년 동안 짊어졌던 그 끔찍한 무게가 남긴 피멍이었다. 뼈마디가 그 짓눌림을 기억하고 있었고 근육 깊숙이 파고든 뻐근한 통증은 하루 이틀 만에 씻은 듯이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정남향의 창문을 넘어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머리가 맑아지도록 서늘하고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한 오직 윤서진 그녀 한 사람만을 위한 상쾌한 바람이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